네, 현재 시각 8시 24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BG앱 다운로드 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더 많은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또 말을 바꿨네요. 지금 8월 1일 그 관세 부과 기한을 꼭 100% 결정한 건 아니다라고 해놓고 이번에는 더 이상 연장은 없다라고 하니까 시장이 좀 출렁이는 모습이었고 또 품목별 관세, 말도 안 되는 관세율을 얘기를 했죠. 품목별 관세? 네, 의약품 200% 얘기했는데 이거는 유예 기간을 1년에서 1년 반 정도 줬으니까 그 사이 빨리 미국 내로 들어와라. 리쇼어링 얘기하는 거고. 네. 관세를 200%를 때린다? 이런 표현이 좀 그거지만 너무 막 던지는 거 아닙니까? 트럼프요? 예. 근데 계속 그래 왔던 것 같아요. 특히 계속, 이번 예. 2기 들어선 더 그게 좀 강도가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진짜 저 타코 트레이드란 말이 괜히 나온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저러니까 그건 이제 한 가지 참 그간 거는 우리가 그 뭡니까 저 관세 막 4월 2일 날 이렇게 부과한다고 그렇게 했던 이른바 해방의 날. 네. 그 전에 우리 그 무렵에 우리 코스피가 한 2,650? 그 정도였죠. 2,650 정도였던 게 지금 여기 와 있고 그 당시 환율 한 1,430에서 80 왔다 갔다 하던 한 1,450원 근방이었던 환율이 지금 또 한 100원 가까이 내려와 있고 그러면 그 당시보다 4월 1일 그때보다 훨씬 더 좋아진 상황인가? 세상이. 소장님 머리 스타일 때문에 제가 방송에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또 웃음 재미를 주시다니. 참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진짜 그때보다 좋아졌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송 대표님한테. 네, 빨리 넘어가시죠. 빨리 모셔보도록 넘어가시죠. 하겠습니다. 예.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저희가 약간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왔다 갔다 한다. 이런 얘기 신뢰가 안 간다. 어떻게 관세를 때려도 그냥 200%입니까? 구리 50%도 헉 하는데 뭘 하자는 겁니까? 그냥 이건 뭡니까 이거는? 역으로 보면은 트럼프 마음대로 잘 안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 말씀도. 그렇죠. 네, 예. 뭔가 안 되니까 예, 이렇게 자꾸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마음대로 잘 안 되니까. 네. 아니 지금 나온 속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무역 관련 7개국 발표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또 무슨 내용일까요? 무역 관련 7개국. 그 품목별 관세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사실 그 계속 조사해 왔잖아요. 예, 반도체 예. 기타 등등 네. 해갖고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아직 발표가 안 되고 조사만 계속 열심히 조사만 하고 있잖아요. 네. 그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사에 발표한 이외에 사실은 더 큰 나라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제일 위에 중국 있고 EU 있고 캐나다, 멕시코 쪽도 사실은 아직은 이게 불분명한 거잖아요. 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게 그 말씀 주신 대로 어제 그 발표된 데 보면은 가장 큰 소위 어제 그 제일 중요했던 건 이제 우리나라와 일본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강력한 발표를 한 거죠. 네.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적자보는 7위, 8위 정도 되는 나라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위에 6위 정도가 아마 제 기억에 5위인가가 베트남이 있는데 베트남은 확정이 됐지만 냉정히 보면 베트남은 지나가는 나라입니다. 베트남이 스스로 뭘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도 삼성전자가 들어가서 대부분 네. 뭘 갖고 오고 사실은 냉정하게 베트남을 보면요. 저 나라는 엄청나게 미국에 수출 많이 해서 엄청 좋았을 것 같은데 저 나라의 고민은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인건비 따먹기 하는 나라거든요. 실제로 본인들이 뭔가를 축적하지 못하고 있어서 경상수지는 사실은 저 나라 적자가 자주 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베트남은 오히려 쉽게 대상 얼마든지 생각을 할 수 있다 해서 20%에 마무리했지만 키는 결국은 일본과 한국이고 왜 일본과 한국을 지금 앞에 내세웠냐. 더 큰.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예, 왜 모든 외신의 헤드라인에 보면 사우스 코리아 앤 재팬이에요. 예. 더 큰 이유는 저 위에 중국과 EU는 만만한 대상들은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는 냉정해 보면 만만한 거죠. 왜 그러냐면 국방을 방위를 어찌 보면은 좋게 표현하면 동맹이고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지만 이제 팔목을 비틀기가 좀 쉽다라고 판단을 할 수. 트럼프의 성정이나 스타일을 이제까지 우리가 미뤄 짐작컨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원래는 네. 좀 세게 제일 우리 3월로 돌아가 보면은 캐나다하고 멕시코 제일 가까운 나라 동맹국들을 옆에서 때렸다가 캐나다가 엄청 세게 나오니까 당황했고 사실은 오히려 상대방 정권을 자기한테 제일 적대적인 정권을 스스로 만들어줬잖아요. 지금. 그 정반대의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하고 한번 세게 때렸다가 지금 자기 자동차 공장이 다 멈춰서 버리고 지금 사실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되는 게 잘 없다 보니까 지금 쭉 밀려서 관세 유예 종료가 왔을 때 센 모습은 보여야겠고 위 앞에 잘 안 되는 중국이나 EU나 캐나다나 이런 쪽에 좀 강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는 성공한 모델, 꽤 큰 데들과 성공한 모델을 말하기 위해서 일본과 한국을 지목해서 그런 발표를 한 게 아니냐 그런데 서한을 보면 좀 이런 표현이지만 성의가 참 없더라고요. 내용이. 예, 일단은 그거를 이렇게 보내고 올린 것도 아니고 자기 SNS에 제일 먼저 이렇게 올리고 내용 보면은 이름만 바뀌어 있어요. 나라하고 이름. 네네. 상대 그러니까 나머지는 복붙이더라고요. 똑같이. 복붙. 예, 똑같이. 예, 그래서 좀 그나마 한두 단어라도 좀 바꾸지. 예, 똑같이 한 다음에 블랭크 만들어 갖고 나라 이름, 그 상대방 국가의 우두머리 대표 이름, 그다음에 관세율은 이제 똑같으니까 바뀐 게 하나 있네요. 일본이 이 와중에 1%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24였는데 우리가 25였고 24였는데 지금 25로 그건 이제 동일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아마도 트럼프가 우리와 일본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지금 딱 붙잡고 나온 이유는 적어도 이제 더 큰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 국가와의 협상력을 좀 더 얻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 쪽으로부터 좀 더 그 양보를 얻어내려는 그런 것이 좀 깔려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어제 이제 나왔던 그 서한 보내면서 몇 가지 정리를 하자면 그런 거죠. 일본은 24% 4월 1 거기에서 1%포인트 올라갔고 우리는 그때도 25가 25인데 여기서 말이죠. 이제 브릭스 쪽에 조금 더 가까이 어떻게 이해하면 되죠? 브릭스 쪽으로 붙으면은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브릭스에 가깝게 굴면은 10% 더 때릴 수 있다. 그 얘기였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브릭스가 미국하고 덜 친한 나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엄밀히 말하면. 예. 뭐. 그런데 거기 모여서 그 사실 외교적으로 미국에 대해서 미국이 불편하게 여길 만한 내용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안티 아메리카 쪽으로 하면은 그거 하다 이렇게 아니 뭘 얘기했냐면 이란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국제법 위반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 있는 센 국가들이 얘기를 한 거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자칫하면 저쪽으로 이렇게 자꾸 뭉치면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또 다른 이제 뭐랄까 그 새로운 전장이 또 열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이제 잽 견제구 뭐 이런 거를 좀 날린 거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사실 그렇다고 그 나라들이 또 쉽게 말들을 수 있는 나라들은 아니고 인도 같은 케이스가 지금 사실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협상이 임하다가 최근 1, 2주 사이에 갑자기 확 바뀌었습니다. 인도가 우리 보복 관세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예. 얘기하면서 사실은 그러니까 인도가 사실은 그 뭐랄까 그 자체적으로 돌아가는 게 많은 나라라서 그런 측면에서는 인도가 자원은 적지만 자체로 돌아가는 게 많아서 또 쉽게 인도를 공격하기도 쉽지 않은 나라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인도 같은 데도 다루기가 상당히 좀 까다로운 나라,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국과 인도는 사이가 안 좋은데 중국과 인도가 친해진다? 이 면에서는 그거는 또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불편해지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사실 브릭스가 모여서 한 목소리로 미국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은 미국의 기본적인 대중국 견제 전략에 상당한 악재로 여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하자면은 지금도 관세가 들어온다고 자랑을 하고 있거든요. 그 관세는 그러면 기본적인 10%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미국의 현재까지 지금 만들어진 실효 관세는 작년 말에 2%에서 지금 대략적으로 13.3%, 13.4%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늘었죠. 그러니까 월에 2% 나오다가 13%나 올랐고 특히 상반기에는 미리 재고 축적하느라고 땡긴 게 있어서 거기에 의해 13%가 더해지니까
확 올라간 거죠. 관세 수입이.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그 4월 2일자 발표된 게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지금 예상되는 건 20% 조금 넘는다 그러거든요. 그 이전에 보편 관세 10%도 있었잖아요. 그걸 감안하고 지금 그래서 13%가 된 예, 거죠. 예. 10%는 당연히 다 받고 있는 거고 예. 추가로 이제 뭐 중국에도 우리도 일부도 지금 받고 있고 현재는 10%는 다 내고 있는 겁니다. 내고 있는 거죠.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모든 나라한테 지금 모든 내고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 13% 받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제로 이제 관세 수입은 이전보다 폭증을 한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일부 또 보도를 우리가 이게 자꾸 질문이 자꾸 이렇게 길어지는 이유가 25%라고는 알고는 있는데 또 예를 들어 뭐 알루미늄, 뭐 철강, 자동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25%씩 추가하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25%에 그쪽 업종은 또 25%를 추가로 한다고.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제 품목별 관세인데 두 개 중에 비교해서 사실은 당연히 높은 걸 하겠죠. 네. 예, 근데 특별히 25%를 한 거는 어떤 나라는 적고 높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그걸 감안하면서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품목별 관세는 지금 엄밀히 말하면 25%인가 상당히 높은 거죠, 사실은. 예, 예. 네. 아니 그리고 당장 구리에 50% 관세 부과하겠다라는 거는 이거는 브릭스 쪽 얘기에도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대부분의 구리의 생산이 다 남미 쪽에서 나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네. 페루가 일단 1등이고 예. 사실은 페루, 칠레, 그다음에 나머지 국가들 뭐 이런 데들 뭐 당연히 브라질에서도 많이 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브라질 견제용이다. 브라질 엄밀히. 견제용.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뒤통수 맞는 거는 칠레하고 페루라고 봐야 되겠죠. 어마하게.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저렇게 했을 때 미국인들 괜찮아요? 네. 갑자기 구리값이 50%더 비싸질 거 아닙니까? 이게 산업에서 누가 부담하든 간에. 다 들어가는 그럼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건 사실은 그러니까 뭐랄까 우리 그러니까 제조업에도 당연히 많이 그러니까요. 들어가지만 네, 네. 전기화되니까 당장 건설용으로도 사실 많이 다 들어갑니다. 그렇죠. 예. 예, 이게 대부분 집에 전기 네. 전선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국의 물가를 스스로 엄청나게 끌어올리는 그걸 자초하는 일이 되거든요. 네. 근데 기본적인 미국의 생각은 저렇게 50% 때려도 그 파는 놈 죄송합니다. 파는 쪽에서 다 자기 감수할 거야라고 이제 사실은 생각을 하면서 이걸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될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50% 관세 내고 그러니까요.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 예. 네, 그렇습니다. 대표님 사석에서 한번 뵙고 싶네요. 그렇죠. 많은 요즘은 XX가 많이 나갈 수 있는 분위기긴 합니다. 네. 아니 지금 어찌됐든 시장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좀 뭔가 피로감을 느낀 듯한 모습인 게 뭐 관세, 감세, 또 연준 이 세 가지가 주요 이슈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한번 이 세 가지를 다 따로따로 생각해 하다 보면 헷갈리니까 네. 제가 그래서 한번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못 그리는 그림 하나 그려갖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트럼프의 머릿속에 뭐가 같이 돌아가고 있느냐.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은 순서로 보면 감세, 두 번째로는 관세, 그다음에 연준. 요 세 가지의 변수가 맞물려서 돌고 있다. 근데 이 중에서 하나가 변수란 건 계속 움직이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걸 3차 다항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 가지 이게 산수 수학이라고 보면은 세 가지 이렇게 3차 다항식을 풀려면 이게 세 개 있어야 되는데 복잡합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하나가 드디어 다행스러운지 모르겠지만 하나가 상수로 바뀌었어요. 지금 감세. 그렇죠. 예. 감세는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확정이 됐으면 그 결과가 이제 확정이 됐는데 재정 적자가 향후 이제 연에 작게 나오면 3천억 달러, 많이 나오면 5천억 달러. 요 사이 레인지 안에서 나올 거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걸 감안해서 지금 부채 한도를 5조 달러를 위로 더 끌어올렸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감세안에서 그러니까 개인들의 소득도 늘고 뭐 기업들의 법인세도 일부 줄고 할 수 있겠지만 당장 그거에 대한 비용은 재정 적자고 재정 적자 때문에 채권을 많이 찍어서 부채가 더 늘어나야 되는 요게 이제 사실은 현재 이 감세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뭘로 해결하려고 하냐? 관세라는 거죠. 그래서 신규 세수를 확보하고 또 길게 보면 일자리도 끌고 와서 거기서 또 추가적으로 법인세 같은 거를 끌어올리고 소득도 올리고 뭐 이제 이것이 이제 지금 현재 변수로 움직이고 있는 관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문제는 부채가 빠르게 늘고 있고 이미 많이 늘었는데 지금 더 늘 것 같으니까 지금 높은 금리가 내려와야만 지금 세출 중에 넘버원으로 나가는 게 사실은 이자 비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자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는
연준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가 내려야 되는데 지금 연준이 말을 잘 안 듣고 있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요 두 가지 현재 변수는 관세를 통해 갖고 많은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이제 외국으로부터 나의 부족한 재정 적자를 외부로부터 관세 흑자로 사실은 네. 메꾸겠다라는 것 첫 번째. 그다음에 예. 두 번째로는 연준을 압박해서 금리를 낮춰서 이자 비용을 낮추겠다. 두 번째. 요 두 개를 합치면은 나는 감세로부터의 적자에서 미국을 지켜낼 수 있다. 요게 이제 기본적인 흐름 머릿속에 있는 그러한 트럼프 생각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일까요? 아니면 그 참모들이 이렇게 인식시킨 그 메커니즘일까요? 뭐 거기 당연히 이제 서로 시너지를 냈겠죠. 시너지를 냈겠죠. 네, 예, 왜냐하면 그 사이에. 베센트 재무장관이 보니까 올해 말까지 관세로 3천억 달러 이익을 기대한다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주변 그 참모진들까지 다 얘기가 된 내용이겠죠. 확실히. 그러니까 사실 기억을 조금 뒤로 가보시면 스티브 미란. 예. 스티브 미란 제가 한번 2월달에 소개시켰는데 네, 네. 사실 그 사람의 그 보고서 안에 이 내용들이 어찌 보면 유사하게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흐름대로 사실은 가장 큰 정책 아이디어는 그 사람 머리에서 나왔고 그 사람이 지금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흐름은 이미 정해져서 이제 이것이 근데 사람들이 다 안 믿었거든요. 예. 근데 실제로 이제 그렇게 가고 있는 거고. 근데 문제는 그것이 미국은 항상 계획이 있는데 마이클 타이슨의 그 유명한 거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은 나와 싸우기 전엔 항상 다 계획은 누구나 계획은 있다. 근데 막상 이제 한번 해보면 근데 이거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냐면 이것이 미국 머릿속엔 계획이 있는데 이것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감세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데 미국 내에서 네. 관세는 또 다른 얘기고 연준은 스스로 지금 50년간 완벽하게 독립을 시켜놓은 조직이고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4년짜리 정권인데 이거를 쉽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제 고민이 있어서 관세와 연준 길들이기 이것은 앞으로 하반기까지 상당히 큰 노이즈를 일으킬 수 있고 오히려 트럼프의 현재 행정부에는 역풍으로 올 수도 있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트럼프 이기 뭐 이제 출범한 지 1월 20일 취임이니까 이제 뭐 한 반년 조금 지난 거죠. 네. 그 짧은 기간 중에도 베센트가 전면에 나서기 이전과 이후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그러니 베센트가 조금 더 이렇게 입김이 이제 세지기 전에는 무슨 뭐 피트 나바로 이런 쪽이 백악관에서 고분 역할을 하면서 세게 나왔고 스티브 미란 얘기 자꾸 나왔고 무슨 뭐 100년짜리 이자도 안 주는 국채하고 박근혜 만에 이런 황당한 소리도 들려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막 시장이 혼란스럽다가 베센트가 교통정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갑자기 이제 조용해졌잖아요. 제 강경파들이. 그렇게 되면서 시장은 오히려 좀 힘을 얻은 것 같고 그래 저 양반이 그래도 시장은 알아 뭐 이렇게 약간 좀 그 가장 큰 그 소위 변곡점이 언제였냐면 4월 8일 고 한조 직전주에 네. 채권 시장이 박살이 박살이 날. 났으니까. 사실 그때 피터 나바라고 뒤로 물러나면서 시장을 달랠 수 있는 베센트가 이제 앞으로 나왔던. 나서고 관세를 90일간 유예시키고 네. 뭐 이런 것들을 사실은 베센트가 건의를 했겠죠 당연히. 예. 그래서 사실은 베센트가 지금은 실질적으로 제2인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문제는 이제 베센트가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중간에서 약간 유화책을 쓰면서 이제 밸런스를 맞추고 있는 건데 예. 하지만 기본적인 흐름 자체도 심지어는 그 얘기 나옵니다. 연준 의장을 베센트가 겸직하는 아이디어까지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겸직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을 한 명이 다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머스크가 일당 체제를 할 만하네요. 예. 사실은 예. 그 아이디어까지 나와요. 네. 왜냐하면 나머지들하고 지금 격차가 너무 크니까 사실. 그러니까 외부 지금 행정부 외부에 있는 인사들은 또 다시 지금 제롬 파월처럼 된다면 말 안 들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지금 자기가 트럼프가 쭉 봤을 때 그나마 자기 말 듣는 사람 중에 시장이 제일 무게감 있게 믿는 사람은 베센트니까 예. 양쪽을 다 맡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까지 심지어 나오나 보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정말로 이게 미국이 미국스럽지 않아지는 상황이 되는 건데 아무튼 사실은 그만큼 지금 스텝이 조금씩은 꼬이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스콧 베센트 지금 재무장관 저기가 참 어떻게 보면은 키맨인 거예요. 지금 작금에 이 돌아가는 세상 여기서 보니
머스크하고 저렇게 붙었던 사람도 베센트잖아요. 네. 둘이 뭐 거의 주먹 다짐까지 갈 정도였다고 하면서 그리고 지금 머스크는 새롭게 당을 만들겠다고까지 나왔고 우리 시청자분도 그러시는데 공감이 가는 말씀 하나 올리시네. 트럼프 혼자 다 하지 뭐 연준 의장도 하고 교황도 하고 뭐 그래서 이제 노벨상도 받고 그래서 그 노킹데이가 나온 이유가 노킹데이.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저기 왕이 노킹. 아, 예, 노킹. 우리는 왕을 원하지 않는다. 네. 우리 그러니까 미국에는 왕이 없다. 뭐 사실은 이제 말씀하신 게 그게 딱 왕이 하는 거잖아요. 왕이 하는 거죠. 네, 예, 네. 예. 네. 어찌됐든 지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노이즈가 있다 보니까 또 트럼프가 본인은 이제 전략이고 전술이라고 합니다만 세게 나갔다가 이제 상황 보고 다시 좀 이렇게 한 발 후퇴하고 이런 모습이다 보니까 타코 트레이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럼 이제 저는 궁금한 게 과연 글로벌 큰손들이 이럴 때를 뭔가 좀 변동성 있을 때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하는지 아니면 너무 노이즈가 있다 보니까 사람이 좀 피로하잖아요. 네. 아니면 미국이 아닌 다른 쪽으로 좀 오히려 자금을 좀 옮겨가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예, 말씀 주신 대로 그래서 블룸버그가 확실히 손빠르게 한번 발빠르게 예. 그 소위 그 설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말경에 그러니까 이미 7월 9일 이번에 그 관세 유예 종료 직전에 한 주 전에 이제 쭉 그 글로벌 블룸버그 사용자들을 상대로 한번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네네. 좀 말씀 주신 대로 이미 4월 초에 한번 경험을 했잖아요. 타코. 그러니까 트럼프는 예. 언제나 겁먹고 물러선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유예 종료에 주가가 혹시 빠지면 네. 그러면 저가 매수를 하겠다라는 사람이 절반이 넘습니다. 60% 이상이 우리는 이걸 또다시 저가 매수.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가장 발빠르게 이용한 게 어제 우리나라 네. 개인 투자자들이었습니다. 맞아요. 사실은. 네. 사실은 저도 깜짝 걱정했었는데 밤사이에 유예 종료하고 바로 다 올린다고 한 다음에 미국에서 미국에서 거래되는 우리나라 ETF, 네. 그러니까 EWY라고 그러니까 MSCI 코리아 지수를 쫓는 ETF가 있거든요. 한국을 투자할 때 미국에서는 그걸 주로 투자하는데 그게 3.6%나 빠졌었어요, 밤사이에. 사실 그래서 우리나라 어제 좀 빠질 거 아닐까 좀 걱정을 했었는데 예, 예. 한국 시장은 그냥 그걸 바로 그냥 들어 올렸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처음엔 세게 나왔고 막 유예 뭐 뒤에 예, 물러서고 예.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역시 타코야라고 이제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큰 선구안이 좋다. 뭐 사실은 그렇게 보면서 전반적으로 글로벌 큰손들처럼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도 똑같이 대응을 어제 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문제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트럼프 대통령의 그 어떤 강경 스탠스가 좀 달라졌던 게 미국채 수익률이 급등. 네. 그 4월 1일, 4월 9일 그 주간에. 자, 그러고 나서 한동안 잠잠했는데 어느덧 지금 10년물이 4.41 금방 왔고 지금 30년물 같은 경우에도 4.9 넘었습니다. 4.9를 넘어가고 예, 4.9가 5%에 또 이제 육박한단 말이죠. 네. 일각에서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벌써 이자 비용이 국방 예산을 초과했다고. 예. 뭐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제 얘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과거에 역사적으로 제국의 말로는 이런 식이었다. 뭐 이렇게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생각보다 그동안은 잘 두 달 남짓 잘 컨트롤 해왔는데 또 이렇게 시장 자체적으로 봐서는 국채 수익률이 그렇게 하향 안정화되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미국의 부채가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아서. 사실은 GDP 대비 지금 부채 비중이 120% 네. 정도 되고 이게 이 속도로 가면은 150% 넘는다. 사실 이렇게 되고 그 지금 물가가 이미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부채가 많다 보니까 이자가 이자를 낳는 네. 뭐 이제 이런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고금리임에도 불구하고 달러는 또 약세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선 말씀 주신 대로 외국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미국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고민이 크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고 아까 아까 질문 마지막에 예. 그러면 글로벌 큰손들이 어떻게 대응할 거냐. 그러니까 미국 아닌 쪽으로도 많이 옮겨가는 예, 그래서 많이 그러니까 예. 그래서 타코라는 얘기는 결국 관세를 그렇게 높게 안 할 거야잖아요. 예. 그런 예. 근데 만약에 관세를 세게 한다. 정말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냐. 기본적으로 실제로 그래도 나는 그냥 현재의 그 투자 비중을 유지할 거야가 35%고요. 네. 65%는 일단은 지금에서 이제 나는 발을 뗀다.
그러니까 빠르게 바꾼다라는데 미국 주식에서요? 그렇죠. 이제 블룸버그에서 질문한 거니까 미국 근데 뭐 전 세계 대부분 미국이 제일 많으니까. 예. 근데 첫 번째로는 미국을 포함해서 난 주식을 다 줄일 거야. 많이. 그게 이제 사실은 한 30%. 이거는 글로벌 리세션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어서. 그러니까 고관세를 계속 고집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세에서 필요한 부족분, 세수 부족분을 관세에서 무조건 다 메꾸려고 하다 보면 이건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미국이 단기적으로 좋을지 몰라도 이거는 그러니까 무역도 떨어지고 미국에서의 소비가 줄고 뭐 이럴 수밖에 네. 없기 때문에 이거는 침체야. 그래서 난 주식을 줄일 거야가 32%고 그 외에 이제 30% 좀 넘는 분들이 일단 미국은 팔 거야 나는 이 상황에서. 미국 이미 많이 비싸졌으니까. 대신에 신흥국이나 선진국, 그러니까 유럽 다른 선진국으로 갈 거야. 이제 그 대답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흐름은 올해 상반기에 사실 보여줬던 큰 흐름. 외국인 투자자들은 사실은 미국의 이 V자 반등에서도 크게 미국을 많이 늘리지 않은 이유. 이게 결국은 어쨌든 트럼프가 있는 한 아까 머릿속에서 이게 돌아가는가. 감세, 관세, 연준 이 흐름이 돌아가는 한 미국이 안전자산으로 우리가 믿어왔던 그 소위 그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러한 것은 기대할 수 없고 예측력이 떨어지니까 그러면 나는 미국에서 좀 벗어날 거야라는 대답이 많다는 측면에서 이것은 오히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상당한 기회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생각의 틀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1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볼게요. 오늘 코스피가 0.3% 추가적인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에서 3,125포인트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어제 외국인이 선물에서 대규모 순매수를 나타내면서 시장 상승을 이끌었는데 오늘도 좀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되는 분위기고 코스닥 지금 강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785포인트로 집계가 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어제 실적 어닝 쇼크 수준이었습니다만 그래도 6만 원 선 주가 방어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0.3% 좀 상승이 예상되고요. 호가는 6만 1,400원, 보합권이 예상되네요. SK하이닉스가 1%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예상가 27만 9,500원,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6% 상승 예상됩니다. 일단 뭐 지금 미국에서는 의약품 쪽의 관세율을 200%로 올리겠다. 다만 이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유예 기한을 두겠다. 그 사이에 이제 리쇼어링, 미국으로 리쇼어링을 요구하는 거겠죠. 일단 그에 따라서 미국 내에서도 제약 바이오 쪽은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오늘 국내 증시 쪽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좀 어느 정도 커플링되는 양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LG 에너지솔루션이 1%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31만 500원, 그리고 KB금융은 2.9%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가 111만 8,400원이고 현대차가 1%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20만 8,500원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상가 6만 7,200원. 삼성전자 우선주 보합 예상되고요. 네이버가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셀트리온 1.4%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가 17만 8,000원에 집계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제는 오늘 0.48% 하락이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42만 7,500원이고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가 오늘 1%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10만 1,300원, 그리고 4만 5,500원이고요. HLB는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파마리서치 1%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호가 58만 2,000원이죠. 휴젤이 0.9%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가 36만 1,500원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0.5% 하락 예상되고 펩트론이 0.7% 오름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19만 2천 원, 리가캠바이오 그리고 클래시스는 모두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개장까지 7분가량 남았는데요. 어제 워낙 또 외국인들이 대규모로 좀 매수를 나타내면서 시장 상승을 이끈 만큼 오늘장에서도 이제 외국인의 그 매매 패턴이 좀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네요. 네.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조금 이제 위험한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어디가요? 뭐가요? 아침에 이렇게 미국장, 유럽장 뭐 이렇게 할 것 없이 다 네. 확인하고 나서 뭐 야간지수 선물도 약보합이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폰을 끄면서 한다는 얘기가 그래도 뭐 오를 건데 벌써 제가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이 장을 갖다가
이러나 저러나 예, 시장 오를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그렇죠. 자체가 6월 4일 이후로 지금 한 달 넘는 동안에 계속 이렇게 가니까 장이 이렇게 가니까 뭘 보고 지표가 나오고 뭐 이렇게 기사를 보더라도 아니 뭐 그래도 오늘 오를 건데 뭐. 근데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뭔가 시장에서 지금 예, 그렇게 돼버리네요. 뭐 왜 개인들이 뭐 조금 주춤하면 외국인이 사주겠지. 네. 외국인이 팔면 또 개인들이 또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또 끌어올리겠지. 뭐 이런 그게 생겨버리니까 네. 뭐랄까요? 이것도 벌써 요런 어떤 이런 증상이 좋은 건 아닌데 약간 또 한편의 느낌으로 의외로 길게 가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런 경험 한 2번 정도 있었습니다. 야, 이거 이렇게 가도 돼 싶었는데도 엄청 가는 장. 이런 좀 추세적인 예, 상승이 예. 계속해서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때 뭐 아직 주니어 시절이었지만 닷컴버블 사실 그때 날아갈 때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뭐 세럼 기술 그리고 할 때 도저히 뭐 납득이 안 되는 장이었는데 세롬 기술이요? 세롬 기술 아니에요? 세롬 기술, 예. 세롬 기술 예. 뭐 그런 장 있었고 그것도 마찬가지였고 그 다음에 뭐 금융위기 때야 그렇다 치더라도 코로나 때도 저는 21년 갔을 때 그 네. 랠리가 와 싶은데도 이제 약간 그런 느낌의 세 번째를 맞습니다 저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게 의외로 많이 가니까 네네. 지금 아마 인버스나 꽃버스 들고 있는 분들은 죽을 마실 거예요. 속 타죠. 예. 예. 그러니 어지간하면 10% 룰은 지켜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설령 내가 손절하고 나니 결국 다시 가더라 하는 걸 여러 번 경험하게 됩니다만 손절 안 하면 한 방에 훅 가거든요. 재기가 불가능하니까 시장에서 네네. 다 털리니까 예. 또 원래 10% 손실 난다고 하면은 10% 상승해서 손실이 회복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 예, 맞아요. 예, 시작 자체가 다르기 시작 때문에. 자체가 다르기 예.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아마 지금 하방 배팅했던 월가든 우리 서울이든 하방 배팅했던 분들은 지금 굉장히 난감한 지경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러니 미움받는 랠리라 그러죠. 미움받는 랠리. 월가시 뭐 기관들이 헤지펀드들이 오히려 개인들한테 탈탈 털렸으니까. 그러게요.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것도 궁금할 것 같은 게 그러면 이제 미증시하고 우리 국내 증시하고 어느 쪽이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룸, 여력이 있을까도 좀 고민스럽거든요. 예, 뭐 지금 일단은 제가 작년 말부터 올해는 적어도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훨씬 나을 거다라고 우리나라가.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격차 많이 벌어졌죠 예. 지금. 근데 그러면 이쯤 되면은 다시 이제 눈높이를 다시 네네. 맞춰야 될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고질적인 저평가 네. 구간이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승 속도를 보면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부담스러운 건 맞는데 예. 네. 소위 이런 밸류에이션이라는 측면, 예. 가치평가 측면에서 보면 미국은 지난 뭐 50년 역사에서 두 번째, 세 번째로 비싼 수준까지 지금 미국은 올라와 있잖아요. 예. 그런 측면이고 전 세계의 모든 돈이 조금씩 일부 빠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미국에 다 몰려 있는 측면.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사실은 이번에 좀 올라왔지만 아직 밸류에이션이 이렇게 비싼 상황은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역으로 네. 또 그것도 여쭤보고 네, 싶은 네. 게 사실 미국 증시에는 이른바 AI 산업을 주도하는 종목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은 사실 고평가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고 또 상대적으로 역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종목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평가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말씀 주신 대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적어도 그 미국의 빅테크하고 견줄 수 있는 그 소위 기업을 갖고 있는 나라는 미국 외에 아무데도 없죠. 그러니까요. 미리 말하면 예, 예. 그거로게는 어렵는데 적어도 거기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 기업을 갖고 있는 나라도 얼마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죠. SK 하이닉스 같은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네덜란드의 ASML 같은 뭐 이런 몇몇 그러니까 일본에도 뭐 도쿄 일렉트로닉이니까 어쨌든 간에 그러한 큰 밸류 체인에서 나름대로 같이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는 걸 갖고 있고 또 미국이 못 갖고 있는 건 역으로 우리는 조선이나 이런 것은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우리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미국 말고 방산이 이만큼 사실 할 수 있는 나라도 별로 없는 나라죠.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그 빅테크만 보면은 그게 맞는데 네. 그 외 나머지 분야에서도 그 제조업 분야에서 일부는 기술 제외한 나머지에서는 꽤 우리가 그래도 어깨를 나날이 하고 앞서 있는 게 분명히 있고 근데 그걸 다 떠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는 사실은 그 정부가 기업들이 돈을 벌더라도 그 기업이 소액주주한테 안 돌아갈 거고 실제로 ROE가 우리는 너무 낮잖아요. 사실은. 예. 이 ROE를 높일 수 있는 것으로 간다. 이거는
꼭 굳이 외부로부터 돈을 안 벌더라도 회사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아마 겁이 날 정도로 올라가는 것이 법이 개정되면서 이 백업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제도됐고 이거는 전 세계의 그러한 경기 흐름하고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예, 측면에서 예. 상당히 뭐랄까요 이게 이제 좀 단단한 투자 아이디어가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게 단기에 끝나지 않고 좀 더 갈 수 있는 그러한 그러니까 이거는 글로벌 흐름에서 조금은 동떨어져 있는 느낌. 네, 네. 우리 자체적인 것. 이건 마치 우리가 일본에서도 비슷하게 본 것처럼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것이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일부 뭐 지수사 이런 것이 좀 과하게 올라간 건 분명 맞는데 그 큰 흐름에서는 아직도 저평가에 대한 종목들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후에 옥석가리가 계속 있게 하겠지만 아까 말씀대로 이거는 그냥 약간의 지나가는 패션이다 하기에는 구조적인 변화는 분명히 있는 맞아요, 거다 이렇게 맞아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 단순히 어떤 소위 말하는 테마 내지는 어떤 정책 기대감 그 이런 얘기 걸로만 개장하고 들어야 될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7월 9일 수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이제 보합권 혼조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계속해서 관세 관련 발언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시장에서는 좀 상당한 좀 피로감을 느끼는 듯한 양상이었고요. 반면에 최근 국내 증시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어제도 양시장 굉장히 강하게 올랐고 특히나 외국인 현선물 순매수를 나타내면서 시장 상승을 이끌었고 오늘 장에서도 글쎄요. 국내 증시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양시장 출발 지수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2% 상승합니다. 지금 3,123, 그리고 코스닥도 0.2% 올라갑니다. 786이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약보합 출발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61,300원의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실적 자체는 어닝 쇼크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자체는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는 상황이었고 오늘도 일단은 보합권 출발을 좀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SK하이닉스는 강보합으로 28만 2,500원. LG 에너지솔루션이 1.3% 상승합니다. 지금 31만 1,000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7% 올라갑니다. 102만 1,000원. 그리고 KB금융이 좀 많이 떨어지네요. 3.9% 하락으로 11만 7,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1.6% 하락합니다. 20만 7,750원이고요. 그리고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보합이고 삼성전자 우선주가 좀 떨어지네요. 51,300원, 네이버가 약보합권이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흐름 좋습니다. 4.6% 상승합니다. 85만 4천 원에 거래되면서 지금 사흘 연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주가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80만 원 떨어지고 나면 여지없이 좀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양상입니다. 특히나 외국 개창구 쪽에서 빠르게 매수 주문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사흘 연속 강세로 84만 8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이 좀 떨어집니다. 지금 41만 8천 원이고요. 에코프로비엠이 1.6% 상승합니다. 10만 2천 원. 에코프로도 1% 오름세죠. 45,350원. HLB가 강보합권이고 파마리서치가 1.8%, 1.5% 하락하네요. 57만 9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휴젤이 소폭 올라갑니다. 지금 35만 9천 원. 그리고 레인보 로보틱스, 펩트론도 상승 중이고 리가캠바이오, 클래시스는 각각 0.8%, 0.6% 내림세를 보여줍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이는 섹터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조선주 강해요. 지금 보게 되면 하나오션이 2% 상승합니다. 78,600원 선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HD 현대미포도 2%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18만 1,100원이고요. HD 한국조선해양도 1.4% 상승 중이고 삼성중공업도 올라가고요. 세진중공업도 1% 오름세, HD 한국조선해양, HD 현대중공업 다 올라갑니다. 오늘 조선주들 흐름 양호하고요. 자, 그리고 오늘 전선주 내에서는 KBI 메탈 7% 강세입니다. 글쎄요, 이제 구리 품목별 관세에서 구리 관세 50% 얘기를 했는데 전선주가 올라갑니다. 일단 지금 KBI 메탈이 6.4% 강세 2,135원, 그리고 LS 에코에너지도 0.3% 올라가고요. 일진전기, 대룡전기도 1% 안팎으로 올라가고 대한전선 그리고 대원전선 모두 2% 이상 상승 보여줍니다. 각각 16,120원, 3,125원 선, 가온전선도 1.7% 올라갑니다. 오늘 전선주가
흐름이 좋습니다. LS도 3.8%. 특히나 이제 LS 같은 경우는 지주사로도 엮이다 보니까 흐름이 더 좋은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오늘 전자결제 쪽도 움직임 좋아요. NHN KCP가 지금 24% 급등합니다. 14,400원 선을 중심으로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KG 이니시스 다날도 각각 3%, 5% 강세입니다. 헥토파이낸셜도 1.8% 올라가고요. 갤럭시 머니트리도 올라가고 KG 모빌리언스도 2.3% 올라갑니다. 오늘 전자결제 흐름주들 좋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NHN KCP가 두 자릿수 상승률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증권주도 좋네요. 부국증권이 지금 13% 급등합니다. 53,000원 선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고 신영증권도 5% 강세입니다. 15만 원이고요. 미래에셋증권 2.6% 상승합니다. 21,300원이고요. 유진투자증권도 1.4% 올라가고 한국금융지도 1.6% 올라갑니다. 이 밖에 현대차증권, 대신증권 각각 2%, 3%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유통주 내에서는 또 편의점 쪽이 괜찮네요. 이마트, 롯데지주가 각각 4%, 3% 올라갑니다. 98,400원, 3150원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롯데쇼핑도 2.7% 올라가고 현대백화점도 1.5%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소비 진작 정책에 따른 이런 소비 매출 증가에 따른 기대감도 이런 유통 섹터에는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2,140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323억 원, 909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코스닥에서도 개인 투자자가 순매수입니다. 388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27억 원, 148억 원 순매도입니다. 오늘 외국인은 선물에서 1,300계약 넘게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 환율입니다. 오늘 정부장 마감 대비로 4원 10전 상승한 1,372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시장은 보합권이고 선생님 말씀대로 외국인이 파니까 개인이 사네요. 네. 뭐 당연한데 네. 개인 기관 외국인 세서로 나눈 매수 주체가 다 팔 수는 없는 거고 네. 누군가는 사줘야 되니까. 그렇죠. 네. 야, 어쨌거나 뭐 그러네요.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저렇게 가고 있는데 환율이 왜 이렇게 뛰지? 73원. 네. 달러 인덱스가 좀 올라가긴 했는데. 네, 그러니까. 근데 아까 우리 송 대표님 말씀하신 그런 거에 저도 공감이 가는 게 여느 때처럼 뭐 이걸 갖다 단순히 기대감 내지는 어떤 테마로 보기에는 지금은 이제 정부 차원에서 그것도 이렇게 뭔가 좀 한번 각 잡고 시작하는 느낌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일 문제가 이제 그동안에 우리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하나의 그거였던 기업 거버넌스 문제. 네. 이게 어떤 상법 개정이나 어떤 정부의 어떤 정책 드라이브로 인해서 확연하게 뭔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뭐 첫술에 배부리진 않을 텐데, 근데 상법을 바꾼다는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네. 그거는 한때 그래갖고 이거 상법을 바꿀 거냐, 자본시장법을 바꿀 거냐, 갖고도 한번 얘기들이 있었는데 네. 더 높은 이제 비상장 기업까지 다 포괄하는 상법이 지금 바뀌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그 안에 어쨌거나 우리나라가 약간 일부 순환 출자가 여전히 좀 남아 있는 그룹도 있고 또 그 기본적으로 지주사 형태로 바뀌긴 했지만 여전히 그 밑에 이제 쪼개기 상장이나 뭐 이런 네, 것들의 예. 문제가 여전히 있었던 것들도 있었는데 그렇죠. 앞으로 저렇게 되면은 사실은 뭐랄까 기존의 그 이사회에서 경영진에 대한 견제가 상당히 지금 세질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한국에 제일 아쉬웠던 게 결국은 대주주한테 유리한 쪽으로 모든 것이 방향이 단기적으로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다 갈 거야라는 생각에서 적어도 이제 같은 밸런스를 갖고 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것이 보장이 된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건 근본적인 변화라고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미국 같은 케이스에는 상법 같은 게 없다고 하지만 거기는 또 역으로 다른 법 체계 안에서 엄청나게 경영과 관련된 경영권이나 이런 거와 관련된 뭔가 문제 혹시라도 범죄가 있으면은 엄청나게 세게 때리지 않습니까? 예, 거기는 예. 뭐 300년, 200년 뭐 이런 것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회계 부정을 일으키고 뭐 이래버리면 그래서 상대적 우리나라가 솜방망이 그 소위 그 처벌 뭐 이런 것들이 그 사이에 일종의 이제 문제로 지적됐다면 앞으로는 그것을 상당히 이제는 그럴 빈도가 매우 낮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그 뭐 자사주나 이런 걸 가지고 이비 발행하려는 데들도 뭐 멈춰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확실하게 이미 이제 압력이 가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태광 산업이나 뭐 이런 네, 데들. 예.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미 이제 작동을 하기 시작한 거다. 왜냐하면 이제 시행령이나 이런 것들 안에 디테일에서 또 조금씩 바뀔 수는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확실하게 이것을 외국인들이 원래 원하던 거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그 기노업에서는 수급에서도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준비하신 내용 가운데 이거 한번 여쭤봐야 되겠네요. 금년 들어서 이렇게 다소 조금 아직까지 아쉬운 어떤 투자 중에 하나가 미국채 투자입니다. 작년 4분기부터 해서 이렇게 전문가분들이 이제 미국 국채 그래도 한번 했는데 실제 상황은 그렇지가 않은데 지금 환해지 감안하면은 미국 국채 수익률이 그렇게 높다고 볼 수 없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예. 네. 왜냐하면 투자란 거는 상대적인 거잖아요. 네. 우리가 미국 국채 투자하는 거는 미국은 지금 10년물이 4.5% 가까이 예. 주는데 우리나라는 2.5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한 2% 포인트 차이 나죠. 예. 200bp. 그러면 당연히 예. 그러면은 미국 가야죠. 미국 가야지라고 생각하는데 네. 문제는 우리가 미국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예. 왜냐면 이걸 그러니까 달러를 영원히 가져갈 거면 내가 미국에서 살 거면 그래서 그러니까 뭐 6개월 한국 살고 6개월 미국 가서 살 거면 달러가 필요하고 그러면은 달러가 늘 있어야 되니까 환에 대한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이거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살면 달러를 어쨌든 원화로 바꿔서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네. 환해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 환해지 비용을 감안했을 때 이 금리를 꼭 봐야 된다. 근데 전 세계 그러니까 미국 외에 있는 투자자들 큰 손들은 다 대부분 다 환해지를 감안하거든요. 네. 특히 지금처럼 약달러로 갈 때, 그럴 때 당장 일본 같은 케이스가 상당히 손해를 받고 그래서 지금 제가 갖고 왔던 차트에 보면 이게 뭐냐면 각국이 자기 나라 통화를 미국 달러에 대해서 해지를 한 미국 국채 금리에서 동일한 그 소위 그 만기 구조의 자기 나라 국채 금리하고 뺀 겁니다. 근데 이것이 플러스면 여전히 미국에 해치하고도 투자하는 게 미국 맞고, 가는 게 맞고. 마이너스면은 오히려 그냥 자기 나라 국채 투자하는 게 맞는 거죠. 그게 예. 상식적인 거잖아요. 예. 그 기회비용 감안하면. 근데 지금 보시면 지금 그 2023년도, 2022년도에 살짝 내려왔다가 지금 유럽하고 영국은 살짝 올라갔다가 지금 완전히 다시 내려왔고 일본은 내내 마이너스예요. 결론적으로는 일본 투자자들은 지금 미국에서 일본에서 미국의 국채 투자하는 큰 손들은 굳이 가져갈 필요가 없는 거죠. 차라리 지금 일본 국채를 투자하는 게 맞는 차라리. 거죠, 사실. 그다음에 이제는 유럽에 있는 독일의 투자자나 영국의 투자자들도 굳이 내가 미국 국채를 들고 가야 돼. 근데 문제는 제가 요 세 국가가 다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미국 국채를 제일 많이 들고 있는 외국인들이라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금 트럼프의 이 정책 자체가 약달러를 원했는데 이 약달러가 역으로 미국 국채에 대한 외국인 수요를 큰손 외국인 수요를 엄청나게 줄이는 그 방향을 갖고 있어서 제조업 쪽에서는 혹시 관세나 이런 걸 통해서 일자리도 없고 좋을지 몰라도 미국에 투자를 해준 외국인들의 자금이 빠져나가게 하는 그러한 또 잃는 것, 그러니까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다라는 아주 상당한 그 뭐랄까요, 그냥 뭐 자연의 법칙 같은 거죠. 사실은 이것이 지금 미국 국채 시장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혹시 우리나라 우리 국고채하고 미국채 쪽으로 한번 저런 식으로 계산하면 어떨까요? 뭐 우리나라도 이제 사실 간당간당하겠죠. 간당간당. 예. 우리도 이제 최근 들어서 지금 강달러가 약달러로 좀 빠지고 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지금 투자해놓고 보면은 지금 우리가 브라질 10년 투자하고 오히려 그러니까 브라질 국채 투자했을 때 10년 지나고 났더니 반토막 났더라 뭐 이런 예. 얘기 기억하시잖아요. 예. 지금 연초 유로만 놓고 보면 그냥 지금 우리나라가 한 10% 환이 8% 10% 강세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거기서 4% 아, 2% 맞아, 차 먹어봐야 맞아. 환으로 예. 바꾸면은 손실이 꽤 크죠, 사실은. 뭐 그렇게 쉽게 그냥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 해지라는 자체가 개념 자체가 그냥 못 먹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이쪽 오르면 이쪽 빠지는 걸로 해지할 거야 뭐 이런 식인데 이거 금리 차이를 갖다가 환으로 그냥 환으로 다 감안하는 게 반영할 수밖에 없는 게 시장 메커니즘인데 네. 이걸 해지를 해버렸다 환 리스크를 네. 그러면 사실 뭐 우리 한국에 투자하나 미국에 투자하나 이론적으로는 차이가 없어야 되는 건데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맞죠. 네. 근데 단기적으로는 언제든 그 변동성이 약간의, 있고 다양성이 네. 있으면 이게 그 달러가 강세일 때는 해지할 필요가 없죠,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제 약세로 갈 때가 이제 해지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세면 기초적으로 가면은 굳이 이제 해지 비용이 너무 커지니까 맞아요. 그러면 굳이 거기에 투자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그래 되는 항상 거죠. 결국은 배팅이
들어가는 거네요. 강달러가 될 거야. 그리고 달러가 좀 법적으로도 보시면 뭐 보험사나 이런 데는 그렇게 그냥 환 오픈해갖고 투자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겠죠. 변동성이 너무 크면 안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다 환해지는 어느 나라든 소위 이제 금융기관한테는 요구되는 그러한 또 일종의 그 리스크 관리이기 때문에 저것도 꼭 감안해서 보셔야 됩니다. 네. 예. 사실 좀 나온 지표긴 합니다만 소장님도 최근에 미국 고용 지표 예. 뭐 분석해 주셨잖아요. 예. 머니쇼 플러스에서. 근데 이제 송재경 대표님도 요거 좀 네. 뷰를 듣고 싶습니다. 일단 소장님 같은 경우 이제 경제활동 인구 자체가 줄어서 비경제 활동 인구. 경제활동 인구가 줄었죠. 네네. 예, 예. 왜냐하면 구직을 그렇지. 포기하는 경제 활동 인구가 줄었지. 예, 구직을 포기한 사람이 늘어나면 경제활동 인구가 주니까 이게 실업률이 낮아지는 착시 효과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도 약간 그런 착시가 있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미국의 고용 지표가 상당히 고용 지표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간 단위로 나오는 주간 실업 청구 건수부터 시작해 갖고 월 단위로 나오는 신규 일자리 창출된 네. 뭐 NFP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실업률 뭐 많은데 그러다가 헷갈리게 하나 또 ADP 민간 고용도 맞아요. 있고 하니까. 그렇죠. 그 이틀 전에 예, 이제 예, 발표되는.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실업률은 지금 4.1이라서 과거 역대 제일 낮은 수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미국은 거의 완전 고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다음에 근데 반면에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는 게 해고자 지수입니다. 해고자. 네. 이게 이제 챌린지라는 이제 사설 기업에서 하는 건데 챌린지 지표라는 게 있어갖고 해고자들을 모아서 이제 발표를 하는 건데 6개월 합산을 갖고 롤링으로 쭉 발표하는 예. 거예요. 근데 최근에 지금 엄청 늘어갔고 한 4만 명, 5만 명까지 나왔거든요. 최근 이거 6개월이. 올라섰네요. 엄청 올라섰죠. 예. 근데 이것이 과거로 보면 이 수준까지 왔을 때가 2020년 코로나 네. 때, 그다음에 2008년 금융위기 때, 2021년 그다음 그 닷컴 버블 끝나고의 그런 경제 위기 때, 이 과거의 침체 수준에 근접하는 해고자 수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그러네요. 거죠. 그러면은 실업률은 완전히 그 소위 완벽한 완전 고용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 해고자 수는 우리는 침체로 가고 있어. 글쎄. 정반대 얘기를 예, 지금 하고 있는 예.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헷갈리는데 예. 1차적으로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분자 분모 실업률이란 건 전체 경제 활동 인구에서 실제로 실업자 실업자 수가 수. 네. 몇이냐 뭐 이건데 네. 그 좋은 지적을 해주는데 이 자체 분모 자체가 좀 줄어들다 보니까 예. 실업자가 좀 일부 늘어도 예, 예.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위아래가 같이 줄면은 같이 줄면은. 예, 그러면 상대적으로는 이제 이 실업률이 낮게 유지가 네, 될 수 예. 있는 그런 측면인데 이것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을 해석하는 것이 뭐냐면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 때문에다라고 사실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법 이민자 추방하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사실은 어찌 보면 합법 이민, 불법 이민 중간에 사실 애매한 사람들도 그렇죠. 많은데 예. 지금은 웬만하면 다 때려잡고 있잖아요. 네. 뭐 실제로 그냥 그 국경 넘어갔다가 지금 남편은 붙잡히고 와이프 붙잡히고 이런 집들 꽤 있습니다. 지금 예. 막 2주씩 붙잡아놔요, 그냥. 그리고 못 들어오고 그래서 생이별 하는 데도 있고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사실. 그러니까 구직 자체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지인들 중에 미국에 지금 유학 가는 사람들은 지금 박사학위를 이렇게 해서 가는 사람들은 진짜 할아버지 할머니께 큰절하고 가는 분들도 있대요. 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향후 가면 적어도 5년은 내가 못 나오는데 예. 연로하셔서 내가 진짜로 이게 혹시라도 이게 별세하시면 내가 임종을 못 지킬 수도 있다. 네, 예. 나오면 못 들어가니까. 네. 사실은 이런 정도로 사실 걱정하면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차트가 이제 중요한데 네. 사실은 그 바이든 정부 때 상당히 경제가 좋았지 않습니까? 미국이 사실은 그때 전 세계 탑으로 뛰어올랐잖아요. 성장률이. 네. 근데 가장 큰 이유가 트럼프 1기 이후에 바이든의 친이민 정책, 이민 활성화 정책 때문에 있고, 그래서 보면 그 고용이 대부분 엄청 늘었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제외하고 과거에 막 월에 한 20만 이상씩도 계속 나왔었는데 그게 대부분이 해외 태생들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를 때려잡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여기서 가파르게 줄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보면 지금 미국의 사실은 경제 성장 최근에 핫했던 경제 성장이 돈도 풀었었지만 그 돈을 활용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민, 돈을 많이 받았던 데서 상당히 좋았었는데 이것이 줄어들면서 비용 증가 요인으로 좀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다음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업종별로 어디에 이 해외 태생자들이 고용 비중을 차지하고 있느냐, 건설 같은 거, 기타 서비스, 교통 및 공공 서비스, 여가 및 적게 이런 데가 많아요. 뭐냐면 상대적으로는 좀 저임금 쪽.
이런 쪽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이쪽이 상대적으로 지금 해외 이민자를 못 받아들이면 이쪽에서의 그러한 그 타이트한 지금 그 수급 때문에 실업률은 낮을지언정 물가가 끌어올려지거나 여기에서 충분한 노동력이 제공되지 않은 것은 장기적인 흐름에서 미국의 잠재 성장률도 떨어뜨리고 물가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트럼프가 반이민 정책을 하는 것이 당장 표를 얻는 데는 도움이 되는데 미국의 장기 성장 측면에서 놓고 보면 경기를 상당히 둔화시키는 상당한 악재로 작용할 수 있어서 이것도 이제 상당히 그러니까 좋은 점 나쁜 점이 동반하고 있고 적어도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 미국을 바라볼 때는 미국의 반이민 정책은 썩 바람직스럽지는 않은 거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네요. 이 와중에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 지지율이 역대급이더라고요. 그 트럼프에 대해서 가장 비우호적인 CNN조차 보도하면서 와 이렇게까지 높아 하는데 레이건 때보다도 높고 뭐 1기 때보다 훨씬 높고 하니까 미국 국민들의 어떤 여론조사로 나타나는 그거는 이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높은 거죠. 높은 거고 저 부분도 경제적으로 해석했을 때 저런 어떤 또 부작용이 있지만 이른바 반이민 정책 내지는 불법 입국자 추방이라는 것이 또 그 안에 뒤져보면은 꼭 경제적인 요인이 아니더라도 살펴볼 건 많잖아요. 그렇죠. 그 어떤 범죄로 인한 미국 시민들의 고통 또 저렇게 막 쏟아져 들어가지고 뭐 아이디도 없이 그냥 뭐 투표를 하네 마네 뉴욕 같은 데는 무슨 뭐 세금도 한 푼 안 낸 사람들 호텔에 먹이고 재이고 메디컬 케어 다 받게 하고 이런 것들은 참 어떤 면에서 있어 한쪽만 보기는 뭐한데 맞아요. 예, 생각할 게 많네요 진짜. 그래서 결국은 그것에 이제 뭐든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맞아요. 면이 네,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것의 크기가 중요하겠죠. 네. 맞습니다. 오늘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